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이야기 나눠봅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3월 4일 월요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각급 학교가 개학을 했죠. 네. 학생들 특히 새로운 분위기에 또 적응해야 되는 분주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법이 알고 싶다에서는 요양원에 부모님이 계신데 가서 뵀더니 온몸에 멍이 들어있어요. 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3월 3일 삼삼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삼겹살 데이였습니다. 한국인의, 그러니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이 삼겹살이 불과 50년 전에는 인기가 없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귀염둥이 판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요.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달 중국 이동을 앞두고 관람객들을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었는데요. 이 푸바오와의 작별 인사를 위해서 10시 개장인데요. 새벽 3시부터 오픈런을 하는 관광객들로 정말 붐볐다고 하고요. 대기줄만 1km까지 늘어지는 이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푸바오는 정말 우리나라의 판다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제 주변에도 푸바오 팬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어제가 마지막 출근이었던 거죠. 네, 저도 어제 정말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푸바오를 보내는 마음이 너무 아쉬웠어요. 네. 마음이 아팠는데 푸바오는 한국에서 자연 번식으로 처음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그야말로 첫정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0년 7월 태어난 이래 용인푸씨, 푸공주 같은 별명이 붙으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유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함께 또 강철원 사육사와의 케미로 화제를 모았죠. 네. 한국에 있는 동안 많은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생후 6개월이던 2021년 1월부터 일반 공개를 시작해서 어제까지요. 1155일간 무려 550만여 명의 관람객을 만났다고 합니다. 또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푸바오 영상이요. 누적 조회수 5억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푸바오가 이렇게 봐도 참 귀엽긴 한데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참 대단합니다. 푸바오 보겠다고 줄을 쓰는 거 보면 오죽하면 푸바오 덕후, 푸덕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인데 이 푸바오가 근데 꼭 중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이 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푸바오 같은 자이언트 판다는 외국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성성숙이 시작되는 시기쯤이 되면은 중국으로 반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후 48개월 이전 이 짝을 찾아서 중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푸바오와의 이별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정된 이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관람일이었던 어제는 아쉬움을 달래려는 관람객들이 정말 매표소 앞에서 저렇게 줄을 늘어서고 저렇게 뛰어서 들어오는 모습까지 보이잖아요. 야. 푸바오 보려고 여러 번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런 관람객들도 있었다고 해요. 특히 판다 월드 앞 대기 시간만 무려 400분이 넘게 걸렸다는 SNS 게시물까지 올라왔는데요. 판다 월드 입구에 설치된 메시지 보드에 이 아쉬움이 가득 담겼습니다. 널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 힘들 때 늘 예쁘게 맞아줘서 고마워라고 하면서 푸바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행복한 판생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으로 돌아가는 건 4월 초라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 인사는 어제 했어요? 네, 앞으로 푸바오는 한 달간 비공개로 이 건강 검사와 검역 관리 또 이동을 위한 이동장 적응 훈련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해요. 4월 초에 중국 스촨성의 자이언트 판다 보전 연구센터로 옮겨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4월 3일이니까 딱 한 달 전이니까 어제가
어제가 마지막 관람일이었다고 하고요. 에버랜드 관계자 아쉬워할 팬들을 위해서 오늘부터요. 푸바오 특별 영상 상영회를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출발하는 당일에는 팬들과 함께 배웅하는 환송 행사도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요. 한 달 동안 또 아쉬움 많이 달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푸바오도 봄을 맞아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네. 한국에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중국에 가서도 아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의사들이 때 아닌 의새 인증에 나서고 있습니다. SNS에 의사와 새를 합친 이른바 의새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미지를 밈처럼 만들어서 자기 SNS에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새 챌린지에 개인 의사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가세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 이런 챌린지에 나서는 건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의세라는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른바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촉발은 지난 1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하다가 실수로 의사 발음을 의세로 발음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날 박 차관이 단순 실수였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의사들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자주 섞인 표현으로 SNS에 저는 수술실의 귀여운 의사입니다. 신생아과에서 근무하는 의사 맞습니다. 라는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한 의사단체는 너 쉬면서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에 다이어트, 군의관 친구 근무지 가서 이탈시키기 등으로 답변하면서 이 이른바 의세 챌린지에 동참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의새 챌린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선이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의세 챌린지는 의사들을 벗어나서 비의료인들에게는 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비의료인들한테까지 이것이 퍼지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한 시민은 의사가 떠난 시민들은 하루하루 위태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환자들도 있는데 의사들은 장난만 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의사를 비하다는 오히려 의사를 자극한다. 서로 비하하는 표현 같은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의세 챌린지에 쓴소리를 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사의 자리는 환자 옆이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와의 갈등으로 이른바 탁구 게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이강인 선수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제작되고 배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 이강인 선수의 가짜 뉴스 영상이 2주간 벌어들인 수익이요 무려 7억 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2주 새 7억을 벌어들였습니다. 선수는 물론이고 이 가짜 뉴스를 본 사람들에게도 혼란을 좀 줄 것 같은데요. 확인된 가짜 뉴스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동영상 콘텐츠 맥락 분석을 하는 한 인공지능 기업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이강인 가짜뉴스 콘텐츠로 감지된 영상이요. 총 361건이고요. 채널은 195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광고 게재가 일단 차단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영상들의 총 조회수가요. 무려 6,940만 8천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가짜뉴스 영상들 그렇듯이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이 대부분이었고요. 내용이 황당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PSG,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서 방출이 됐다거나 아예 2군으로 밀려났다. 이런 가짜뉴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짜뉴스를 고통받는 동안 누군가는 또 이걸 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게 가짜뉴스가 정말 위험한 것이 한번 퍼지고 나면은 이걸 다시 주워 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극적인 이슈나 가짜뉴스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유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비단 이강인 선수 사태뿐만이 아니라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말 멀쩡히 살아있는 유명인을 사망한 사람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출산, 이혼, 별거 같은 이 좋지 않은 이슈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악질 가짜뉴스도 정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독자들 고발이나 신고 이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노력 그리고 클릭하지 않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도 이렇게 가짜뉴스를 좀 거르고 자정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적인 규제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더라 이런 것들이 매체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진짜로 인식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참 큰일인데 네. 이제 또 선거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가 판을 칠까 봐 그게 또 걱정되고 이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요즘에 배달비 비싸잖아요. 그래서 배달비 좀 아끼려고 가까운 가게에서 포장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가끔 그렇게 먹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가게에서 이 배달앱에서 주문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매장에서 받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 가격을 포장 주문에도 적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소비자들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음식을 배달이 아니고 직접 가서 사겠다는데 이게 왜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매장 가격과 배달 음식 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 가격 문제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식집 김치볶음밥을 매장에서 먹으면 7,500원인데 배달해서 먹으면 8,000원인 식으로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는 음식값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 가격 현상이 포장 주문까지 퍼지고 있다는 건데요. 한 소비자의 경우에 배달의 민족 앱으로 포장 주문을 했을 때 28,100원으로 계산되는 메뉴가 매장가는 25,500원으로 차이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달앱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앱 측에서는 가격 결정 권한이 프랜차이즈나 사장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격을 정하는 것은 개개 이 소상공인이나 사장님이라는 건데 이처럼 플랫폼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면 소비자들은 배달 가격, 포장 가격, 또 전화 주문 가격까지 비교하느라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은 픽업 주문 손님에까지 배달앱 수수료를 떠넘기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플랫폼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매장 측에서 좀 고지라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별로 가격이 다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좀 체크해보고 네. 그리고 배달을 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소비자가 더 꼼꼼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면 말이죠. 네. 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모닝 브리핑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더 쉽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인 박수림 씨 또 장진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기술이 생성형 AI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챗 GPT를 시작으로 해서 생성형 AI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생성형 AI는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영상물 만드는 것 등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창의적인 콘텐츠들을 인공지능 기술로 만드는 이런 기술을 뜻합니다. 올해로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기술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주제는 AI 도입 전후로 바뀐 국내 산업 지도입니다. AI를 만나기 전과 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대표적으로 좀 사례를 좀 전해주세요. 자, 먼저 광고 시장에 AI를 도입한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 IT 전문 기업이죠. N사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N사는요, 지난달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요, 특정 광고주의 데이터를 학습한 챗봇이 이용자와 소통을 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오프라인 매장의 브랜드 매니저 역할을 온라인에서는 AI 챗봇이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러닝 초보가 신기 좋은 운동화 추천해줘 이렇게 질문하면 챗봇이 대화를 통해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추천하고 구매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A 운동화 굽이 몇 cm야 이렇게 질문하면 챗봇이 답변과 동시에 제품에 대한 구매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좋아졌어요. 매장에서는 이제 네.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른 것도 사게 되고 이러는데 그렇죠. 온라인 매장에서는 챗봇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요. 예, 다음은 직원들의 업무 시스템에 변화를 준 기업인데요. 전 직원한테 AI 비서 서비스를 도입한 국내 L그룹입니다. L사는 지난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AI 플랫폼을 전 계열사에 지원을 했는데요.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신입사원도 몇 초 안에 그 회사 내부 가이드라인에 맞춘 비즈니스 이메일을 손쉽게 작성을 할 수 있고요. 또
문서 번역과 요약, 홍보 문구 작성 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L그룹은 상반기 중에 팀 단위의 그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내에는 개인 맞춤형 AI 플랫폼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전 직원의 일종의 나만의 AI 개인 비서가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서라 하면 뭐 회장님만 좀 그렇죠, 비서가 그렇죠. 있다 생각하는데 네, 네. 나만의 AI 비서가 생기면 직원들의 사기도 함께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의 사례도 전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AI를 기반으로 새로운 운송 플랫폼을 개발한 국내 물류업체 C사의 사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규모가 약 30조 원에 달하지만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과 기업 간의 화물 운송 물류 시장인데, 자, 그래서 C사는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운송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은요, 화물 종류라던가 운행 구간, 거리 같은 운송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상 상황, 유가, 계절 요인 등의 외부 정보를 분석해서 실시간 최적 운임을 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화물 운송 운전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처럼 국내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과 함께 산업 지도를 새롭게 쓰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경제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에 유쾌한 고민 해결사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법을 알려주실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예, 첫 번째 주제는 요양원과 관련된 사연인데요. 요양원에 가신 어머니 온몸에 의문의 멍이 들었어요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믿고 맡긴 요양원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연로한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여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어머니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최고급 요양시설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든다는 요양원이죠? 혹시 가격이 어느 정도? 네, 고객님. 저희가 아무래도 최고급이다 보니 가격대가 좀 있어서요. 네. 2인실은 월 400만 원, 4인실은 월 300만 원 되십니다. 가격이 꽤 나가네요. 혹시 뭐 디스카운트, 할인 혜택 이런 건 없나요? 네, 고객님. 디스카운트 할인은 안 되세요. 안 돼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할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큰 돈 내시는 만큼 저희만 믿고 맡겨주시면 되시는 부분입니다. 하긴 뭐든지 돈값을 하겠지. 알겠어요. 어머니 2인실로 입소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어머니께 무슨 일 생기면 꼭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네네네.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고객님. 네, 참 인상 좋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자신하더니 불과 한 달 만에 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건강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으로 실려가신 겁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이래요? 팔이랑 다리에 있는 이 멍자국은 또 뭐예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어제 요양보호사가 잠깐 한눈을 팔아서 어머님께서 가볍게 좀 넘어지신 모양이에요. 아니, 가볍게 넘어지셨는데 혼수 상태에 어떻게 빠져요? 그리고 어제 사고가 났으면 당장 딸인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죠. 저 유감이지만 요양보호사가 실수를 한 거잖아요. 저희한테 따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세요, 고객님. 뭐예요? 아니, 믿고 맡기라고 할 때 언제고 그렇게 상냥하게 하더니 사고 나니까 발뺌한다 이거죠? 내 두고 봐라, 진짜. 내 가만 안 둬. 인상 보니까 안 좋네.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것도 요양원 아닙니까? 근데 사고 나니까 요양보호사 탓만 하니까 황당합니다. 당연히 요양원 측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많아, 요양원에서 이런 잘 경우 많아.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거기 계셨는데 네. 사고가 났어요.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죠. 그래요. 예, 우선 대다수의 요양원은 운영을 아주 잘 하고 있지만 네. 이번 사연은 일부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80대 연로한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신 장남
A 씨의 사연인데요. 어머니가 거동은 불편하셔도 대화는 뭐 나누는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A 씨는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어머니를 뵈러 요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A 씨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네. 병원으로 가보니까 어머니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얼굴과 팔, 허벅지에는 큰 멍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얼굴과 팔과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이거 어디에서 떨어진 거야?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낙상 사고가 있었음을 네. 시인을 했는데요. 네. 담당 요양보호사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어머니께서 혼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다가 넘어지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영상으로는 남아있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애석하게도 고령의 나이였던 어머니는 회복되지 못하고 어머, 어떡해.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아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그러자 아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요양원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요양원 측은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고 맞선 상황입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고요. 맞아요. 너무 가족들로서도 속상한 일인데 제가 그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으로 있는데요. 네. 실제 이런 사례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이 사례들이 어느 곳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련된 조사들도 있거든요. 2021년에 국정조사 결과에 보면 어떤 감사 자료에 따르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환자 안전 사고 중에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사고가 17% 정도 돼요. 나머지는 보통 집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17%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 그중에 79.4%가 낙상 사고인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에게 낙상 사고라고 하는 건 워낙에 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낙상 사고는 이게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기 맞아요.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좀 묻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쟁점은요. 네. 사고가 난 지 24시간 뒤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 요양원입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요양원은 A 씨의 어머니가 낙상 사고를 입었다는 사실을 사고 직후에 바로 알게 되긴 했는데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서 병원으로는 이송하지 않고 보호자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조치를 취한 건데요. 보호자는 사망진단서상 외상성 뇌출혈 아이고. 사인을 바탕으로 요양원 측에서 늦게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어머니께서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잠깐 어머님이 체하셨어요. 뭐 이런 건 연락 안 할 수 있죠. 이건 얼굴, 허벅지, 멍 뭐 여기저기 다 들었잖아요. 이러면 자식한테 연락을 해야죠. 아니 보호자로서는 치료 시기만 놓치지 않았어도 네네. 네. 빨랐어도 이렇게 가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요. 그 다음 쟁점은 뭡니까? 두 번째 쟁점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네? 사실은 제 실수였어요. 요양보호사의 양심 고백입니다. 그래요? 실수였어요. 잠깐, 이게 무슨 뭐야? 실수였다는 거죠?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네. 요양원 바깥의 상책로였다고 하는데요. 네네.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보호자로서는 요양보호사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어머니가 혼자서 넘어졌다? 움직이려다가 휠체어에서 넘어지신 것 같다는 요양원 측의 주장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 장례식을 치른 후 네. 요양보호사가 A씨한테 찾아와서 요양원 일이 너무 벅찬 나머지 자신이 실수를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실토를 했는데요. 다른 그 분들을 돌보느냐고 잠시 한눈을 팔았는데 어머니 그 휠체어 바퀴가 고정되지 않아서 그대로 계단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계단 밑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으나 요양원 측에서 잠자코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면서 사고 경위를 A씨한테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얘기했네. 아니 이게 이거 뭐 큰 하는 사고였는데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요양원 측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실제 이 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머니 실수였다. 어머니 실수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화안 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네. 근데 여기서 뭐 요양원 일이 너무 벅차서 실수를 했다. 벅차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 요게 이제 세 번째 쟁점이에요. 쟁점이구나. 예, 요양보호사 한 명당 네. 예, 노인 10명을 담당했다. 너무 많은데? 예, 해당 요양원은 입소자 2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고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잘못했네. 그러나 현실이 달랐습니다. 요양원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주말 야간에는 일하는 요양보호사 수를 평소보다 줄였고요. 실질적으로 입소자 10명을 요양보호자 1명이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간병인을 부족하게 운영한 요양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따졌고요. 요양원 측은 간병인 수가 부족하다고 다 실수를 하지는 않는다. 환자의 사망은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뭐 늦게나마 솔직하게 말해준 요양보호사가 고마우면서도 그렇죠. 요양원 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각자 생각이 어떤지 OX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자, 이번 사연은 요양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좋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당연하죠. 당연히 이건 뭐 만장일치인데. 오죠. 이거. 자, 그러면 허주연 변호사 얘기 들어봐야죠. 반대 어떻습니까? 들기나 해봐. 그래, 역시 뭐야. 그렇죠. 요양원. 저도 이거 요양원 측에서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봅니다. 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요양원 측에서 다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 요양보호사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또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연에서 보면은 일단 넘어졌는데 노인들의 낙상 사고는 외관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적절하게 의료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보호자한테 연락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일단 필요한 기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냥 방치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입소자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 정도로 방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는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서서 형사처벌로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치사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에요. 80대 치매 노인이 8, 9초당 한 번씩 굉장히 급하게 음식물을 먹도록 그렇게 떠먹인 요양보호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질식하게 되는 아유. 사건이 있었는데 이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적이 있었고요. 또 2022년에는 고령의 당뇨 환자였어요. 저혈당 증세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분이 굉장히 높은 믹스커피를 만연하게 먹게 아이고.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연도 제가 짐작하는 바가 맞다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이거는 요양원 측, 그 시설 측에도 당연히 저는 민사 형사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건 모든 뭐 이런 요양시설에서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사례 판정을 하다 보면 정말 어이없는 사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건 사실상 은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양원 측에서 요양원 안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요양원 측에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일단 요양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거나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결국에는 요양원이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하면 요양원 측은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새벽 5시 반쯤 이 입소자에게 낙상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근무하던 근무자가 이 환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시간 뒤에 이 후속 근무자가
교대를 해서 왔어요. 네. 그때도 바이탈 사인을 확인했는데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불안해서 119에 신고해서 병원까지 보냈는데 네. 안타깝게도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속상했을 겁니다. 사고 직후에 왜 보호자한테 연락을 안 했냐라는 당연히 소송을 하죠.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정도까지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울여야 할 주의물을 기울인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국 이제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법원까지 가지도 않은 사건인 거죠. 네네. 그래서 검찰 측에서 이게 종결된 사건인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요. 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네. 그때 당시 환자의 상태를 얼마나 충실하게 체크하고 필요한 어떤 조치를 다 했느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앞선 사연에서 저는 가장 놀랐던 부분이요. 이 요양보호사 한 명이 10명의 노인을 돌봤다라고 너무 했거든요. 버겁죠. 이것부터가 사실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지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 수나 입소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와 관련법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환자는 2.3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2025년 되면 더 낮아지게 되는데 어쨌든 현행 기준은 2.3명인데요. 문제는 이런 기준이 현장에서 늘 1대 2.3의 비율이 맞춰지지 않아도 위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입소자 수에 대비해서 채용돼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자 수를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3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보호사들이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거나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한 명당 2.3명 비율이 매 시간 매 분마다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어떤 현장의 상황을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고 위험에 좀 노출이 되지 않으려면 실제 근무하는 시간당 입소자 수를 계산을 해서 좀 실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가 돼서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뭐 요양보호사 한 명에 정말 많게는 28명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어르신 한 분 모셔보면 정말 한 사람에게 한 명만 붙어도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병원에 누워 계셔도 이분들이 매번 정말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수치가 아닌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치, 이 현장에서의 수치가 저는 좀 법조화될 뿐만 아니라 의무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물론 뭐 대다수 요양원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극히 일부 요양원에서 부주의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접하면 굉장히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만약 이렇게 요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요. 일단 무조건 증거 확보부터 신경을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시설 측 부주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호자가 24시간 당연히 이 입소자를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의 CCTV 영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증거를 보존되는데 한 열흘 전후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CCTV를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이 업무 일지나 간호 기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기로 작성된 것들 이런 기록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빨리 확보를 하셔서 내 가족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 왔는지 기록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료 관련한 어떤 분쟁은 사실 기록을 보시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바로 소송으로 가셔도 좋지만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중재기관이 있습니다. 네. 여기 가면 전문가들이 중재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합의라든가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게 남의 집 일이 아니에요. 네. 내 집 일이고 내 집에서 닥쳐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어르신들 보내고 나면 자주 찾아뵈야 돼요. 맞아, 네. 맞아. 안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자주 찾아뵈야 됩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예, 다음 주제는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막장 드라마 사연인데요. 시아버지 혼외자를 저희가 키우라고요. 아이고야. 이게
이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말도 안 되죠. 자, 이 사연도 저희가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사연 속으로 고고!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웬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저희 부부의 운명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서 와. 에? 옆에 이 애는 뭐야? 그래. 저 수남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줌마. 저는 50살 같지만 7살 수남이에요. 아이 수남아, 저 아줌마라니. 저 다시 해라. 다시 인사해. 형수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에? 형수님? 여보, 지금 이 꼬맹이가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이거 충격 받지 말고 들어. 저 아버지가 밖에서 사고를 치셔서 애를 데리고 오셨네. 아버님이? 잠시만. 근데 아버님이 사고를 쳤는데 얘를 왜 우리 집에 데려와? 저 어머니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그거 어떻게 육아를 감당하시겠어? 하는 수 있어? 우리가 데려다 키워야지 뭐 어떡하겠어. 뭐? 그렇습니다. 시아버지가 밖에서 혼외자를 나오는 바람에 집안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가 떠밀리듯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집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벌어졌죠. 여보, 수남이 저 유치원 보내야 되니까 50만 원만 붙여줘. 50만 원? 무슨 애 유치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아니, 우리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서 나라에서 지원금도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야. 애 키우면서 그 정도 돈 드는 각오도 안 했어? 이 집안 남자들은 하나같이 대책도 없고 있어. 뭐야? 진짜? 지금 당신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아이고 참, 형님, 형수님 싸우지들 마세요. 이 아우가 더 잘할게요. 네. 예정에도 없던 막내 도련님을 키우다 보니 매일 언성이 높아지는 저희 부부. 저희에게 혼외자를 맡기고 간 시아버지가 그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애가 불쌍하다. 네. 아이고. 가족의 탄생은 어디서든 축하받을 일이긴 한데, 그런데 뭐 인생에서 뜻하지 않는 가족이 생긴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신 부부는 네. 그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7살짜리 혼외자 김군을 데리고 오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힌 그 사연입니다. 아이고. 평소 시아버지가 기품 있고 좀 명망이 있었다는 평을 받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던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겼는데요. 얼마 뒤 시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아이고. 그럼 아이만 혼자 남겨진 건가요? 그럼 예. 아이를 낳은 엄마는요? 그 시아버지 내연녀, 네. 그 아이를 낳은 후 이 내연녀는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아이고야. 결국 그 7살 혼외자의 양육은 가족들의 몫이 되었는데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시름시름 알아 누웠고 다른 자녀들은 아이를 키울 만큼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연 보내신 부부가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 네, 시아버지의 혼외자 이 아이를 며느리가 키워야 된다는 건데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앞서 들어보니까 5살짜리 아이가 이미 있는데. 키우고 있는 거죠. 네, 물론 며느리는 자신의 5살짜리 자녀와 7살짜리 막내 도련님 이 두 명의 이 한 집에서 키워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쉽지 않았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신에게는 꼬박꼬박 형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남편에게는 큰형님이라고 존댓말을 하면서 아유. 말하는 애가 의젓한 아유, 그 세상에. 김군의 태도에 짠해. 또 좀 짠한 마음이 맞아, 들기도 맞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여성은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냐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점차 김군에 대한 마음을 열어갔는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조차 알아차릴 만큼 그 자신의 아이와 이 김군을 차별했다는 건데요. 남편이 차별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김군을 영어 유치원에 뭐 보내려고 하자 뭐 우리 아이도 뭐 영어 유치원에 못 보내는데 왜 김군은 또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하느냐라면서 이렇게 화를 낸 거 뭐 이런 것들 또 남편이 귀가했을 때 이제 김군이 좀 늦게
인사를 하러 나오면은 너는 뭐 하는데 형이 왔는데도 늦게 나오냐라면서 그럴 거면 너네 집에 가라. 아이고, 아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래서 어린 김군이 눈치를 보다가 좀 우는 일도. 그렇죠. 애인데. 시아버지의 혼외자를 키우면 저는 며느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의외로 남편이 더 스트레스를 받네. 왜 그런 거죠? 남편이 받은 충격이 생각보다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이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그 나의 롤 모델은 우리 아버지였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늘 인자하고 때론 친구 같은 아버지. 이 아버지를 닮고 싶었는데 그렇죠. 밖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순간 평생 봐왔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듯한 뭐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아내에게 속내를 털어놨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상처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7살밖에 안 된 애가 뭐 형님, 형수님 이러면서 호칭 써가면서 한다는 게 눈치 보고 한다는 게 제 마음이 좀 아프네요. 롤 모델이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밖에서 데리고 오니까 상처가 그렇죠. 참 깊었던 그렇죠. 것 같네요. 네, 막 짠한 마음도 들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제 상담 전문가 우리 이효선 교수님께 그러게. 좀 물어봐야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가족 꼭 상담 받아보시길 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는 이 남편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자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큰 산 같은 존재였고 거대한 저수지 같았는데 이 신뢰의 뚝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 배신감 어마어마할 거고 사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아버지의 이 도덕적인 문제, 이 도덕적인 흠집이 아마 끊임없이 생각이 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도 생각이지만 이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 이 아이에게 내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 이 배신감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내내 투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감정 투사가 본인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는 사실상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 어떻게 아이를 살필 것인가 우리가 같이 좀 볼 부분이고 나머지 세 번째는 이 집의 미래가 있고 이 또 아이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집은 또 뭔 문제고 이 아이는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내가 난 애는 내가 키우는 게 맞아요. 네. 그 내 언니 왜 잠적하고 난리예요. 맞아요. 애 키워야죠. 그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같이 좀 가족 상담 꼭 받아보시고 전 이 지점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며느리죠. 또 이 하나의 엄마이자 또 이제 또 새로운 아이를 받아들인 이 여인 정말 훌륭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연에 대해서 누리꾼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법적으로 궁금한 점도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그 시아버지와 혼외자를 자녀와 함께 키우겠다고 마음먹 며느리한테 네. 아주 큰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나이가 7살이지만 이 김군도 돌아가신 시아버지 그 상속자인데 재산 상속 문제 요거 요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너무 거를 많이 현실적이다. 궁금해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직계비속, 1순위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권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혼인 중이든 혼인 외의 출생자든 차별 없이 똑같이 1대1로 상속분을 비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인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뭐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인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날로부터 2년 안에 인지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가 7살인데 친모가 없어요. 지금 물론 있지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혼외자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7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미 상속 재산을 뭐 다 분할하고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요? 자기 몫을 달라라고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분할 협의를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속 회복 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거나 유류분을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어머니가 돌아와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엄마로서 최소한의 양육비는 보내줘야 그럼요.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청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뭐 내가 상속분을 돌려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예, 여러 가지로 그렇네요.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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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떼는 말이야. 이번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삼겹살은 왜 반세기 만에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됐을까?입니다.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라면만 먹고는 못 살아 든든해야 노래라지 고기 반찬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마리아입니다. 3월 3일, 331이 삼겹살 데이였어요? 네. 나 어제 딴 거 먹었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 먹었죠. 당연히 먹었죠. 그랬어요? 그 지난 1월에는요.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이 4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정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은 식당이 어디게요? 삼겹살. 베컴은요. 삼겹살에 쌈까지 야무지게 싸먹고 외국인에게 생소할 수 있다는 그 돼지 껍데기까지 구워 먹고 직원이 권한 소매까지 들이키고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삼겹살 껍데기 소맥 맛있어. 그렇게 맛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네, 베컴이 삼겹살에 소매까지 먹고 갔다. 뭐 제 눈에서 제가 앞에서 봐도 그쵸, 안 믿기지. 믿어지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삼겹살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해외 스타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삼겹살을 이렇게 가장 먼저 찾을 만큼 삼겹살이 우리나라 그 소비가 세계에서도 뭐 정말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자, 궁금한 게 한국인은 삼겹살을 대체 얼마나 많이 먹는 건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업계에서는 추산한 그 수치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삼겹살 소비 가능량이 연 7.2kg. 그러니까 1인분을 200g으로 봤을 때 국민들은 매달 3인분에 매달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장 기자님은 매일 아니에요? 예. 매달 3인분의 삼겹살을 먹는다 이렇게 나온 건데 자주 먹죠. 이거 예. 매달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장 기자 그런 것 맞죠? 같은데. 매일 예. 3인분이죠? 저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러니까 네. 9인분이네. 예. 또 우리나라가 삼겹살 소비량이 네.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전 세계에서 삼겹살을 빨아들이는 뭐 진공청소기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네. 공교롭게도 삼겹살 수입 국가가 대부분 축구 강국이라는 그렇죠. 거 같아요. 네. 네, 와. 독일, 프랑스, 뭐 브라질, 네. 네덜란드, 스페인, 칠레, 뭐 미국, 멕시코, 아일랜드, 뭐 이런 덴마크, 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삼겹살로만 월드컵 16강을 펼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야,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삼겹살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방금 화면을 잠깐 봤는데 생방송 중에 지금 삼겹살 굽고 스튜디오 안에 있거든요. 지금 난리 삼겹살을 났어요. 굽고 있어요. 야, 뚝뚝 넘어가요. 이 그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렇게 삼겹살 불판 앞에 앉아서 네. 지금 저희 PD님처럼 굉장히 진솔한 얘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네. 불판에 온도가 한 70도 정도 되고 삼겹살 칙 소리 나면서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한 잔 딱 하면 속마음 토크 또 시작하거든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을 때 진짜 많은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근데 귀가 쏠깃해지고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런 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1위부터 3위까지 준비했는데 일단 3위입니다. 내가 진짜 이것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럴 땐 말 안 해요. 그럼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때 참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2위는 야, 이 얘기는 그냥 여기서 듣고 그냥 잊어버려라. 아니, 저도 안 해요. 아니, 너무 저기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너무 완전 궁금해 무슨 가요. 얘기인지. 자, 소주 한 잔 먹을 때 진짜 도파민 팡팡 생성되는 대망의 1위입니다. 야, 나 열받으니까 일단 짬부터 하고 말할게. 먼저 한잔 해야지, 한잔 해야지, 먼저. 너무 궁금해. 먼저, 무슨 얘기할지. 먼저. 아이, 짠하고 그냥 집에 가. 자, 그래서 밤새지요. 우리가 네. 왜 불판 앞에 두고 삼겹살을 모실 때 정말 우리가 왜 나누는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너 삼겹살에 대해서 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냐? 아, 뭐 이런 삼겹살에 얘기 있잖아요. 대해서. 자, 그 삼겹살에 관련된 진상을 밝히는 바로 그 자리인데요. 자, 그 풍문에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자, 삼겹살은 외국에서 저급 고기라고 취급을 받아서 안 먹는 부위를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거다. 이거 진짜 뉴스일까요? 아니면 가짜 뉴스일까요? 근데 이런 말은 저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기름이 많아서. 이게 지방이 사람들이 안 많이 끼고 먹는다는 건 이래서 아는데. 저급 취급받았다고 얘기. 근데 비싸게 사들여오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루 9인분 우리 장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오는 것 같아요. 저도. 아. 예, 좀 저급 고기로 네. 뭐 취급을 이제 살코기 위주로 먹는데 어디서 우리나라- 마트에서? 아니 우리나라 해외에서 이렇게 아니, 수입하는 수입할 분들이 때 많다고 비싸게 그래요. 사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하루에 9인분씩 먹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구나. 이 삼겹살이 사실 우리가 봐도 지방이 좀 많은 부위이긴 한데 이렇게 지방이 많이 낀 저급 고기라서 다른 나라에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네. 나라마다 조리 방법 다르죠. 또 나라마다 식습관 차이가 나고 선호 부위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안심, 등심, 그렇죠. 뒷다리살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보다 기름기가 쫙 들어간 이런 부분들을 워낙에 또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성 자체가 우리나라의 삼겹살을 지금의 소울푸드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된 거다라는 거죠. 아, 스튜디오 삼겹살 냄새가. 근데 못 달려요, 참겠어요. 이거 나 방송 그만 잠깐 끊어야 돼. 예. 못 보았으면 좋겠어. 아 근데 삼겹살이 서양에서는 베이컨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부위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안 먹는 그런 저급 고기를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사온다. 이거는 가짜 뉴스였다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또 한국인의 소울푸드에 또 네.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삼겹살을 아주 예전부터 좋아해 온 게 또 아니라면서요? 그래요. 진짜로. 15세기 초 갑니다. 자, 명나라에서는 조선 사신을 맞이할 때 명나라 황제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조선인은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 해. 그 소고기에 양고기 대접하라 해. 그렇게 해서 조선 후기에 또 풍속화가 보면요. 그 성엽의 풍속화가입니다. 풍속화첩을 보게 되면 5명의 남자가 화로에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습니다. 여기서 먹던 고기도 소고기. 한국인들에게 오랫동안 고기는 소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 돼지고기는 그다지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음식이었대요. 이게 이렇게 맛있는데 왜 이 돼지고기를 안 그치? 먹었던 거죠? 네. 그 사이에 뭐 한국인들 입맛이 뭐 네. 바뀐 건가요? 네. 이게 왜냐 이게 옛날 우리나라 돼지들을 키우는 방식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문제였어요. 이게 왜냐면 옛날 돼지를 다 몇 먹였냐? 잔반 먹이고 또 제주에서는 똥 먹였잖아요. 근데 이게 제주에서만 똥을 먹인 게 아니라 사실 육지에서도 똥을 먹였다 그래요. 아. 근데 이제 얘네들이 평생 똥 먹고 큰 애들이고 잔반을 먹고 큰 애들이라 냄새가 고기 자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났다 그래요. 또 많이 분유라고 나니- 좀 해주세요. 분유. 아, 똥. 그래도 똥이죠. 우리가 똥돼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구워 먹을 수 없는 상태라서 아예 뭐 양념을 많이 해가지고 뭐 구워서 이 양념을 많이 해서 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찐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왜 양념 돼지 불고기 같은 것들이 이런 돼지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레시피 같은 건데 이게 이런 역사가 있었네요. 야, 아니 우리나라에 삼겹살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네. 조선시대에 돼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갈비라고 적혀 있지 갈비. 삼겹살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그러고 기록상 삼겹살이라는 이름은 20세기 초반에야 발견이 되는데 1930년대에 출간된 조선 요리 제법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보면 네. 삼겹살 최초의 이름이었던 세겹살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세겹살. 세겹살은 돈육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아, 이름도 원래는 삼겹살이 아니라 세겹살이었던 거네요. 어색하게.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삼겹살의 인기가 높아졌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돼지고기의 오랜 라이벌이 바로 소였습니다. 어. 근데 삼겹살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도 이 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한국 경제가 막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소득이 높아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까지도 한국인에게 고기는 소고기였기 때문에 소고기 수요가 확 늘었어요. 그러면서 소고기 값이 많이 뛰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고기로만 이게 몰리는 고기 수요를 좀 저기요. 방송 중에 혼자 그렇게 나 설명하고 있는데 혼자 그렇게 드시고 너무 계시면 맛있게 어떡해. 먹어요. 너무 부러워요. 오늘 너무 좋은 역할이네. 아무튼 대체제로 낙점한 게 바로 돼지고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50년 전에 네. 그 한우의 대체제로 네. 양돈 산업이 이게 투자가 시작이 된 건데 맞아요. 그게 몸집이 커져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하는
1등 고기가 이제 돼지고기로 역전된 거네요. 네. 그리고 당시에는 저렴한 고기 값도 한 몫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70년대에는 청계천 전체가 노동자 단지였던 거 기억하시죠? 네. 바로 여기서 삼겹살이 대유행하기 시작된 건데 네. 당시에 도시 노동자들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뭐 가격 대비 가장 기름진 삼겹살과 가격 대비 가장 빨리 취하는 소주의 황금 조합이 고된 하루가 끝나고 지친 몸을 다독이는 술과 안주가 돼준 거죠. 저기 한 번만 뒤집어 줄래요? 그거 타거든요. 한번 뒤집어 주고. 그러니까 수많은 직장인들의 그 애환을 달래주는 삼소가 이때부터 등장한 거네요. 진짜. 네. 삼소. 삼겹살 소주. 삼소. 삼소. 근데 이때는 삼겹살이 저렴했는데 사실 요즘 이제 삼겹살 먹으러 가보면 값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 많이 지금은 올랐어요. 뭐 삼겹살이 아니라 금겹살이다. 아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비싼데 사실 그 전에 우리 살아봤던 분들 다들 아시죠? 우리가 1990년대만 해도 그때 100g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600원이었어요. 600원. 정말 진짜 쌌고 쌌네. 다른 돼지고기 부위들보다 이 삼겹살이 유독 또 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쉽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 삼겹살이 지금 1인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월 달 기준 서울시 가격으로 200g에 19,429원이에요. 2만 원이에요, 2만 원. 이제 600원에서 2만 원이 된 건데 야, 이게 지금 금겹살 정말 옛날 600원 시절로 좀 돌아가자. 가자. 진짜 금겹살입니다. 네. 그렇게 70년대 이제 서민들은 국민 안주로 화려하게 등장을 했고요. 80년대가 되자 다들 뭐 잘 아실 거예요. 냉동 삼겹살. 대부분 이거 먹었죠. 냉삼, 맞아, 냉삼. 맞아, 맞아. 냉삼. 냉동 삼겹살. 네. 네, 냉동 삼겹살 매력이 또 이게 또 만만치 않았죠. 그렇죠. 이거 뭐 좀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자주 뒤집지 않아도 되고 뭐 자르지 않아도 되고 딱 네모 반듯하게 딱 이렇게 잘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주 한 잔 딱 하고 냉동이 진리죠. 그렇죠. 예. 맛있죠. 근데 냉삼은 다른 밑반찬들하고 또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 장 상추 한 장 올려. 상추 한 장 딱 올려. 거기에 이제 고기 한 점 올려. 딱 올려. 그래요, 딱 네. 올려줘. 김치 뭐 아니면 파무침 김치 이거. 올려야죠. 김치 올려줘. 마늘이 없네. 마늘 올려줘야 되는데 밥 올려줘야 돼. 그리고 한 쌈 입에 탁 들어갑니다. 아, 그거 이제 뭐 된장찌개 탁 옆에 놓고 볼볼 끓고 있죠. 한 그다음에 숟갈 떠먹죠. 그렇죠. 아우. 그거 다 한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아. 돼지 기름에 볶음밥. 볶아주고. 김치도 옛날에는 볶아줘야 돼, 옛날에 김치. 쇼트닝이라고 네. 왜 쇼트닝에 이렇게 그게 왜 다 돼지 기름이잖아요. 아우. 요거 이제 남은 돼지 고기 약간에다가 기름에 밥 넣어가지고 촥촥촥촥 볶아가지고 한술 딱 뜨잖아요. 아, 진짜 여기가 맛있어. 천국. 아, 진짜. 야. 아, 요즘에는 그 레트로 열풍을 타고 냉동 삼겹살이 다시 또 유행이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막 소리와 이 막 냄새 막 너무 배고픕니다. 들어보니까 왜 다시 냉동 삼겹살이 유행을 한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삼겹살 식빵, 삼겹살 기름 식빵. 그것도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굽고 있는 저기에도 지금 식빵 하나 들어가야 돼. 기름이 많으니까. 기름 빠지는 데가 없잖아요.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식빵으로. 요즘에는 돌려야 기름 빠지는 되는데. 데가 있는데 예전엔 저랬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마른 식빵 집어넣으면 이게 싹 흡수돼요. 맞아, 맞아. 근데 예전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설탕 살살 뿌려서 그걸 또 맛있다고 먹는 사람들. 토스트처럼 먹었어요. 기름인데 네. 그걸 토스트로 먹는 거예요. 네. 근데 당시 냉동 삼겹살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유통 시스템 자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냉장 유통 시스템이 거의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왜 우리 옛날 말에도 여름날 먹은 돼지고기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본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냉장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 식중독과 관련된 여러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또 이때 이보은 선생님 좀 나오셔야 되는데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금방 상합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옛날 같이 마음 놓고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냉장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게 가능했던 아하. 거죠. 네. 그리고 80년대 그 삼겹살 대중화의 네. 1등 공신
예, 바로 이 휴대용 가스버너.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저게 등장하죠. 옛날엔 다 이때- 이름이 브루스타였는데. 이때 가스버너가 등장했구나.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삼겹살을 어디에 구워 먹었어요? 뭐 간단하죠. 연탄 아니면 골로예요. 아하. 무조건. 연탄 위에는 딱 석쇠 딱 놓고서 그렇지, 이제 그렇지. 뒤집어가며 먹는 거고 지금도 왜 연탄에 구워 먹는 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엔 또 석유골로 있었잖아요. 그렇지. 거기다 후라이팬 딱 놓고서 이렇게 막 지져주는 거죠. 아니 어디다 놓으면 어때요? 다 맛있는데. 그 휴대용 가스버너 등장하기 전에는 직접 상 위에다가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먹는 방식이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이 브루스타 같은 요 제품이 뭐 들여왔다고 하는데 이 단시간에 이 화력이 좋은 요 불을 그 아주 간편하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탄가스 이 여기 이제 사람들이 환호했었고 식당 테이블마다 이제 휴대용 가스버너가 다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식당 갔는데 한 테이블마다 막 이렇게 화로가 있으니까 맞아요. What? One table, one fire. Amazing. What? 나도 놀래는 거야. 어떻게 테이블마다 다 불이 있냐.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그러니까 휴대용 버너 등장 이후에 국민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었어요. 네. 가정에서도 구워 먹고 맞아요, 산, 맞아요. 들, 계곡 같은 야외에서도 맞아요. 휴대용 버너만 있으면 다 들고 삼겹살을 구워 다녔지. 먹고 어디 가나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네네. 어우 저 김치 저거 맛있는데. 야. 오죽하면 현재 우리나라 부탄가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 네. 90%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오, 대단해요. 대단해, 대단해. 네. 그리고 이때 또 등장한 게 바로 이제 그 대패 삼겹살. 대패 삼겹살, 맞아. 그 대표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 소문은 진짜일지 가짜일지 한번 문제 나갑니다. 9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한 대패 삼겹살은 요리 전문가 백종원 씨의 실수로 시작되었다. 이 뭔 말이에요? 요거 진짜 뉴스일까요? 가짜 뉴스일까요? 저는 이거 진짜 뉴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진짜 뉴스로? 실수로 탄생했다고 저는 안- 알고는 있는데. 그런 말을 안 들어봤는데 왠지 진짜일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 드라마에서 정봉이가 가게에서 우연히 이렇게 한 건 알았는데 정봉이가 혹시 백종원 씨인가요? 이게 썰 때 무슨 실수로 뭐 했다 이런 얘기 네, 들었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럼 네, 요거- 정답 바로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정답은 진짜 뉴스. 진짜로요? 맞아요. 얼떨결에 이 실수로 대단하다. 탄생한 게 맞다고 합니다. 어떤 실수였을까요? 네. 이런 실수. 사실 대패 삼겹살이라는 이름은 이미 80년대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아는 동그랗게 말려진 그런 모습은 아니고 그냥 그 한입 크기의 얇은 그 냉동 삼겹살. 요거는 이제 대패 삼겹살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92년에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가 고깃집을 차렸는데 실수로 그 고기를 써는 기계가 아닌 그 햄을 써는 기계를 사버린 거예요. 얇게 써는 거. 네, 그래서 너무 얇게 썰린 요 고기를 손님에게 내놓았더니 어. 이게 뭐냐, 이 삼겹살이 이게 왜 대패밥처럼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나왔냐 하는 말에 이 착안을 해가지고 대패 삼겹살이라는 메뉴명을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메뉴로.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하고 뭐 전국적으로 이 유행이 퍼지면서 1998년에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까지 했다고. 근데 정리를 해보자면 대패 삼겹살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80년대부터 써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패 삼겹살 하면 떠오르는 거 그런 게 얇고 이렇게 돌돌 말린 거 그거는 그 백종원 씨의 그 실수로 탄생된 거라는 거예요. 계속 실수해 주십시오. 실수를 계속 이게 해야 돼요. 소고기는 차돌박이라고 아예 얇게 썰어서 나오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돼지고기는 대패 삼겹살이 그런 역할을 했고 올리면 바로 구워졌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예전에 저 90년대 아주 잘 나갔던 프로그램 중에 찾아라 맛있는 TV라고 있었는데 알죠. 거기서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대패 삼겹살.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저 삼겹살도 고급화 전략이 되면서 네. 숙성 삼겹살 시대가 또 와요. 숙성 맞습니다. 맞다.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이 정말 다채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삼겹살도 다채로워집니다. 와인 숙성 시작했죠. 뭐 허브 삼겹살 있죠. 마늘 숙성 있죠. 대나무통 삼겹살 있죠. 요새는 또 드라이 에이징이에요. 다채롭게 시작하면서 그만큼 맛의 향연이 막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개그맨 후배 문세윤 씨가 그랬잖아요. 녹차 먹인 삼겹살 왜 비싸냐?
아니 돼지가 녹차를 먹었는데 왜 비싼 가격은 우리가 내야 되느냐. 말 되네. 우스갯소리를 얘기하긴 했는데 이 기능성 삼겹살 시대 되면서 계속 가격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예. 맞아요. 네, 90년대 또 이제 불판, 어. 삼겹살 이제 구워야 되는 이 불판도 중요한데 가마솥 뚜껑. 많이 구워 먹었죠. 예. 예. 이게 참 보기도 좋고 예. 뭐 기름도 뭐 기름적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기름 잘 시도 흘러내리고 보고. 그리고 고기가 불판에 또 달라붙지도 않아요. 맞아요. 네, 아주 고기 먹기 아주 안성맞춤이고 또 한국적인 느낌도 탁 나고. 네. 네. 그리고 저기에다가는 지금 김치 올려놓은 거 보이잖아요. 네. 거기다 김치 올리고 콩나물도 맞아, 올라왔어요. 맞아요. 콩나물도 콩나물도 올리고. 맞아요. 거기에 또 돼지 기름이 밑으로 싹 내려가면서 그 밑에다가 해야 돼. 예. 그렇지. 돼지 기름이 싹 들어가면서 그 맛이 기가 막히는데 아까 전양반 저기다가 그렇게 뭘 좀 아는 정말 분이에요. 푸짐한 한상 전략이 성공한 거죠. 고향의 맛도 느끼고.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똑똑해. 그러니까 삼겹살에 칼집을 십자 모양을 딱 내니까 이 벌집 같아 해서 벌집 삼겹살이 또 유행이었죠. 나오기 네.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나무 장작 대신에 볏짚단에 구운 맞아요. 집불구이 삼겹살. 네. 그러니까 달라. 불맛으로 먹는 숯불 삼겹살. 참 먹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게 가지가지. 만들어내다 네.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지루할 틈이 없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리고 요즘에는 부어 먹는 불판 네. 있잖아요. 뭐 벼루판에다가 구워 먹고, 예. 뭐 돌판에다가. 그러니까 불판 맞아. 그게 1970년대만 해도 싹 다 속세였어요. 그냥 네. 막 똑같이 다 구워가지고 앞뒤로 구워서 먹는 거였는데 이게 또 우리 기억나시죠? 맥반석. 맥반석 아니면 뭐 돌멩이 자연석 넣어가지고 올린 거 우리 많이 했었고 네. 나중엔 아예 그 테이블 자체에 그 판이 들어가 있는 구멍 뻥 뚫려가지고 왜 맞아, 맞아. 판이 들어가 있는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또 고안을 한 데다가 요 판 나오면서 또 뭐 나왔겠어요? 환풍기 내려옵니다. 환풍기 내려오죠. 예. 자바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 그 외국 친구가 와서 그 자바라로 내려온 거 보더니 이게 뭐냐고 그러길래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음식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연기 나가는 걸 보더니 한국 사람들 천재라고. 네.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거 말고 테이블 아래에서 맞아. 연기를 빨아들이는. 빨아들이는 그게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또 옛날에는 절대로 등장해서는 안 되는 불판도 있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슬레이트 판이에요. 지금 아마 이거 TV를 보시는 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군대 있을 때, 저 때는 그렇게 슬레이트 판에다가. 근데 이게 슬레이트 1급 판? 발암 물질이라. 옛날 구워 어른들은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옛날 어른들은 스레트라 그랬잖아요. 네. 스레트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회색으로. 기름이 잘 빠지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간편하거든. 그래서 연병장에 쫙뭐 그래, 축구 맞아. 시합하고 이제 대대 축구 대회 뭐 그렇겠네. 이러면 이기면 거기다 쫙 해가지고 거기다가 고기 구워 먹었거든. 야, 근데 그게 그거 바로 한참 구워 먹었는데. 우리 선배들이 너 이거 돼지 한 마리 먹어야 제대하는 거야. 막 이러고 안 지금 되는 건강은 건데. 괜찮으세요? 모르겠어. 이게 언제 터질지 슬레이트에도 너무 몰라. 구워주셔가지고. 슬레이트 판에 구워 드시면 안 되고 네. 또 심지어는 어디서 가져온 맨홀 뚜껑에다가 구워 드셨다는 분.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건강 도대체 괜찮으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 그건 난 아니에요. 난 그러진 않았어. 뭘 드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그만큼 삼겹살을 좋아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도 뭔가 속 얘기도 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을 네. 땐 삼겹살 먹으러 가자 하잖아요. 최고예요. 그 분위기 자체를 우리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회식할 때 왜 이래 삼겹살집 갔잖아. 아유, 그럼요. 그래서 네. 그거 야 한번 구워봐. 그렇지. 그럼 얘가 또 요즘은 요- 안 굽는데요.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부장님들이 고르셔야 돼요. 근데 나는 좀 속상한 게 네. 조연출님이 교육이 좀 안 됐어. 네. 이게 하나 정도 싸가지고 선배님 드세요 하고 방송 중이라도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입에 넣어주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하겠지 뭐 방송 곧 끝나니까 뭐 하겠지 싸게 싸서 주겠지 뭐. 자 오늘은 삼겹살을 가지고 추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진행해 봤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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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먹으러 가요.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하늘이 온통 잿빛입니다. 대기 정체가 쉽게 풀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마스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200m 앞이 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답답하고요. 오늘은 안개에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하늘빛이 더 뿌옇겠습니다.
연휴 동안 반짝 찾아온 추위에 몸이 웅크러드셨죠? 이제 추위는 한결 물러났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1도, 대구와 부산은 14도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에 최대 30mm, 제주에는 최대 60mm가 내리겠고요. 곳곳으로 돌풍과 벼락이 동반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 등 중부에는 양이 많지 않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또다시 큰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폭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각급 학교 오늘 입학식이죠. 네. 특히 초등학교. 아유, 그 아이를 처음 초등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 그런 게 막 생각나요. 네, 오늘 설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2024년 오늘부터 제대로 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